재개발을 앞두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빌라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습한 지하방이 강진우의 아버지 강만득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달려드는 것은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향 냄새였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한때 사람들의 운명을 점친다며 요란한 방울 소리를 내던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비참한 종말은 예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벽면에는 색이 바랜 무신도들이 기괴한 표정으로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짐들을 가방에 쳐넣기 시작했다. 유품이라고 해봐야 낡은 무복과 녹슨 녹그릇 몇 개가 전부였다. 그러다 진우의 발끝에 무언가 걸렸다. 바닥 장판 아래 교묘하게 감춰진 나무 판자 하나가 덜컥거리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때가 타 시커매진 가죽 가방이었다. 가방 속에는 12권의 노트가 정갈하게 꽂혀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넘긴 진우의 눈동자가 작게 떨렸다. 그것은 신탁이 아니었다. 7번가 박씨. 왼쪽 어깨가 5도가량 처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할 때마다 동공이 급격히 수축함. 부채의식을 이용해 특정 단어를 반복 주입할 것. 노트에는 아버지를 찾아왔던 수천 명의 정보가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목소리의 톤, 눈동자의 흔들림,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까지. 아버지는 작두를 타는 무당이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결핍과 공포를 데이터화하여 조종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콜드리딩의 귀재이자 심리 프로파일러였던 것이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며칠 밤을 새워 그 노트들을 분석했다. 아버지의 데이터와 자신의 심리학적 지식이 결합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표정 위로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의 실이 얽히고 설켰다. 며칠 뒤 진우는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윤 여사라고 불리는 중년 여성을 마주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으로 전신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늘과 초조하게 입술을 깨무는 습관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왔어요.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그녀의 구두 끝에 묻은 말은 진흙과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케이스에 비친 성당의 성모 마리아 스티커를 포착했다. 그리고 어젯밤 이 일대에 내린 강수량과 근처 성당의 미사 시간을 머릿속으로 조합했다. 어제 새벽 성당 앞 개울가에서 한참을 서 계셨더군요.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윤 여사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렸다. 죽은 아들이 부르는 환청이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죄책감의 잔향이죠. 윤 여사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흐느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슬픔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전율이 일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추잡한 기록들이 이제 진우의 손에서 세상을 움직일 정교한 설계도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체처럼 보였다. 진우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아버지는 이 기술로 사람들의 지갑을 털었지만 진우는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생각이었다. 이제 막 첫 번째 기적이 설계되었다. 강진우는 자신의 설계에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빠져 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노트는 인간의 심리와 습성을 꿰뚫는 완벽한 지침서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한 개인을 완벽하게 파괴하거나 창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발자국인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했다. 진우가 주목한 이름은 엘이었다. 수사기관의 방화벽을 종이장처럼 드나들면서도 단 한 번도 꼬리가 밟히지 않은 정체불명의 해커. 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 중 심리적 압박에 취약한 천재들의 유형을 복기하며 엘을 유인하기 위한 덫을 놓았다. 그는 다크웹의 비밀 게시판에 단순한 코드가 아닌 엘의 미학적 결벽증을 자극하는 기하학적 수수께끼를 남겼다. 사흘 뒤 진우의 낡은 노트북 화면에 기괴한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떴다. 이따위 구식 로직으로 나를 부른 거야? 죽고 싶어서? 진우는 무표정하게 자판을 두드렸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서연. 화면 건너편에서 정적이 느껴졌다. 진우는 서연이 지금쯤 자신의 IP를 추적하려다 미로에 빠져 당황하고 있을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는 이미 서연이 거주하는 고시텔 근처의 공용 와이파이를 해킹해 역으로 그녀의 위치를 좁혀두고 있었다. 진우가 찾아간 곳은 신촌의 어느 낡은 PC방 구석진 자리였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채 에너지 드링크 캔을 쌓아두고 있던 체구 작은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심한 수면 부족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어떻게 찾았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진우의 신상 정보를 털어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진우는 그녀의 옆자리에 태연하게 앉으며 말했다. 내가 지운 흔적들 때문이지. 넌 완벽주의자라 내가 머물렀던 모든 곳의 로그를 깨끗이 지우지만 그 지나치게 깨끗함이 오히려 지도 위에 구멍처럼 남더군. 그 구멍들을 이으면 내 동선이 나와. 진우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녀의 시선 처리를 분석했다. 서연은 대화하는 내내 왼쪽 발끝을 까딱거렸고 진우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른 침을 삼켰다. 전형적인 사회 공포증을 가진 천재의 모습이었다. 난 내 코딩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진우가 서연에게 속삭였다. 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검은 상자를 열고 싶어. 넌 그 열쇠를 만들고 난 그 안의 괴물을 길들이는 거지. 진우는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서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의 기록, 그녀를 세상 밖으로 숨게 만든 어느 기업의 데이터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제안이지. 진우의 목소리는 서늘하면서도 기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너를 사냥하던 놈들을 이제 우리가 사냥하는 거야.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앞에 앉은 이 남자가 단순히 무서운 존재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인지 판단하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쌓여있던 에너지 드링크 캔 하나를 진우 쪽으로 밀어놓았다. 뭘 먼저 털어줄까? 진우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걸렸다. 이제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고전적인 심리학과 서연의 현대적인 해킹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이 쥐어졌다. 설계의 두 번째 단계, 정보의 신격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 새끼가 또 기어 나오네. 야, 강진우. 너 이번 달 방세 3일 늦었다. 하루당 10,000원씩 연체료 붙는 거 몰라? 고시원 총무 최 씨가 이쑤시개를 씹으며 진우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건물주의 먼 친척이라는 직함을 등에 업고 갈 곳 없는 고시원생들의 고열을 짜내는 인간이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낡은 슬리퍼를 끌며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선 진우의 입가엔 미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미 덫은 설치되었다. 서연은 PC방 구석자리에서 무서운 속도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최 씨의 스마트폰 메신저 기록, 인터넷 쇼핑 내역, 그리고 그가 몰래 가입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준비됐어? 진우가 다가와 묻자 서연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저씨 취향 참 저질이더라. 도박 빚을 고시원 공금으로 메꾸고 있어. 장부 조작 흔적까지 다 찾았어. 진우의 설계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인지 부조화와 사회적 고립을 이용한 파멸이었다. 최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도박관리국 귀하의 비정상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소명하지 않을 시 검찰 송치 예정. 최 씨는 코웃음을 쳤지만 연달아 도착한 메시지는 달랐다. 그의 도박 파트너들이 보낸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였다. 물론 서연이 보낸 가짜였다.
고시원 벽면 곳곳에 최 씨의 횡령 사실을 암시하는 익명의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진우는 복도를 지나가며 최 씨가 들으라는 듯 옆방 사람에게 속삭였다. 총무님이 요즘 도망갈 준비를 한다면서요? 내 보증금 어떡하지? 불안해진 고시원생들이 최 씨의 방 앞으로 몰려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욕설로 제압했을 최 씨였지만 휴대폰 속 가짜 협박 메시지와 눈앞에 군중이 겹쳐 보이자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서연의 딥페이크 음성이었다. 건물주인 친척 어르신의 목소리로 최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야, 너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 경찰이 내 횡령건으로 고시원에 들이닥친다더라. 패닉에 빠진 최 씨는 금고에 남은 마지막 현금을 챙겨 비상구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1층 로비에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연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재생한 입체 음향이었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착각한 최 씨는 도주를 위해 주차된 차 사이로 숨어들었으나 그곳엔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총무님? 돈은 다 챙기셨고?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씨가 주저앉았다. 진우는 그의 발 앞에 서연이 뽑아낸 실제 도박 장부와 횡령 증거 문서를 던져주었다. 이건 가짜 사이렌이에요. 하지만 이 서류를 들고 제가 진짜 경찰서로 가면 그땐 진짜가 되겠죠.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공포는 인간을 가장 솔직하게 만든다. 결국 최 씨는 그날 밤 훔친 돈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고시원생들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 뒤 야반도주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게시판에는 최 씨의 자필 사과문과 함께 그가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다. 서연은 멀리서 짐을 싸서 떠나는 최 씨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진짜 죽이지 않고도 죽일 수 있네. 진우는 노트북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진짜 큰 고기를 낚으러 가야지.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우리 대신 그들의 눈앞에서 춤을 춰줄 사람이 필요해. 진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인물 정보가 지나갔다. 전직 사기꾼, 몰락한 연극배우, 은퇴한 스파이까지. 하지만 진우의 눈에 든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이름 한희주 26세. 특이사항 전직 아이돌 연습생 출신. 탁월한 연기력과 외국어 능력. 현재는 불법 도박장에서 타짜들의 심리 보조 역할을 하며 생계를 유지 중. 이 여자야. 절실함이 눈에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욕망을 읽는 법을 알아. 두 사람은 희주가 일하는 강남의 한 지하바를 찾았다. 희주는 능숙한 솜씨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판을 주도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접근하는 대신 서연을 통해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내가 오늘 밤 빼돌린 칩의 개수 42개. 경찰에 넘길까 아니면 우리랑 더 큰 판을 짤까? 희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구석자리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10분 뒤 바 뒷골목에서 세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신들 뭐야? 경찰이야? 희주가 날 선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이면 이런 제안 안 하지. 진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너를 버린 기획사 대표, 지금은 잘나가는 투자자로 변신해서 남의 피눈물 짜내고 있더군. 복수하고 싶지 않아? 희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연습생 시절 대표의 성추행과 사기 계약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연기해. 우리가 짜준 대본대로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위험한 투자자가 되는 거야. 진우는 희주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작은 미션을 주었다. 타겟은 최근 고가의 미술품 사기를 일삼는 갤러리 관장 강 관장.
희주는 재벌가 막내딸로 위장해 강 관장에게 접근했다. 서연은 실시간으로 희주의 귀에 꽂힌 이니어를 통해 강 관장의 약점과 선호하는 화풍 정보를 전달했다. 희주 씨, 지금 강 관장이 시계를 보내요. 지루해 한다는 신호예요. 화제를 비트코인에서 사회 환원으로 돌려요. 희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우아한 목소리로 강 관장을 홀렸다. 30분 만에 강 관장은 희주에게 자신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암시하는 실언을 내뱉었다. 지켜보던 진우가 나직하게 은조렸다. 완벽해. 드디어 팀이 완성됐어. 이제 첫 번째 공식 타겟이 정해졌다. 그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수천억 대의 전세 사기를 치고도 법망을 빠져나간 부동산의 신 박 회장을 정조준한다.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네로라 하는 자산가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이 파티의 주인공부터 서빙하는 웨이터, 심지어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는 보안 요원까지 모두 서연이 고용한 알바와 진우가 설계한 가짜들이었다. 이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타겟, 부동산의 신 박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들어왔다.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파티의 호스트로 변신한 희주였다. 그녀는 홍콩계 거대 자본 리엔 컴퍼니의 한국 총괄 본부장 빅토리아 한으로 완벽하게 분장해 있었다. 서연은 박 회장이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스마트폰을 가로챘다. 그가 확인하는 모든 뉴스 피드, 주가 정보,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서연이 실시간으로 조작한 것들이었다. 회장님, 방금 보셨습니까? 리엔 컴퍼니가 이번에 서초동 부지를 통째로 매입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박 회장의 비서가 뉴스 화면을 보여주자 박 회장의 눈에 탐욕이 서렸다. 그는 급히 희주에게 다가갔다. 희주는 박 회장을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은근히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아, 박 회장님? 성함은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 단위가 조 단위라 중소형 건설사와는 결이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자존심이 강한 박 회장은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전세 보증금과 비자금을 털어서라도 이 거대 프로젝트에 끼어들고 싶어 했다. 진우는 모니터 너머로 박 회장의 심박수와 표정 변화를 분석하며 희주에게 지시했다. 지금이야. 희주 씨, 살짝 빈틈을 보여줘.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싶다는 뉘앙스로. 희주는 못 이기는 척 박 회장을 개인 밀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서연이 미리 제작한 위조된 신도시 개발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 열정에 감복했네요. 이건 극비인데 이번 프로젝트의 개인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를 드릴게요. 다만 24시간 내에 현금으로 500억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홍콩 본사 승인을 피할 수 있거든요. 박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불법 차명 계좌에 있던 돈을 즉시 송금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500억은 수백 개의 유령 계좌를 거쳐 단 몇 분 만에 세탁되어 박 회장이 전세 사기를 쳤던 피해자들의 구제기금 계좌로 분산 송금되었다. 입금이 확인되자 희주는 우아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방금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부를 하셨네요. 기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호텔 문이 박차고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연이 그동안 수집했던 박 회장의 이중 장부와 뇌물 리스트가 이미 대검찰청 서버에 업로드된 직후였다. 박 회장이 당황해 희주를 돌아봤지만 그녀는 이미 파티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가 서 있던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다음은 누구지? 박 회장이 체포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취조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정돈되지 않은 머리칼, 그리고 입에 문사탕발을 굴리며 자료를 훑는 그는
미친 개라 불리는 강도역 경감이었다. 재밌네. 500억이 증발했는데 그게 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계좌로 정확히 n분의 1씩 꽂혔다. 도역은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단서인 희주의 향수 냄새와 서버에 침입했던 서연의 미세한 흔적을 포착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의구현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팀의 은신처인 폐공장 인근. 서연은 평소처럼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진우 씨, 누군가 우리 내부망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어. 일반 해커가 아니야. 경찰이야. 진우는 차분하게 대응을 지시했다. 희주 씨는 즉시 현 위치에서 이탈해. 서연이는 로그 기록 지우고 3번 루트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도역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진우가 설계한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희주가 바이크를 타고 빠져나가는 길목을 차단했다. 좁은 골목길, 희주의 바이크 앞을 도역의 검은색 세단이 가로막았다. 바이크를 세운 희주는 헬멧 실드를 올리지 않은 채 도역을 응시했다. 도역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다. 리엔 컴퍼니의 빅토리아한? 아니면 그냥 도둑 고양이? 희주는 대답 대신 엔진 출력을 높였다. 도역은 여유롭게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연의 위치를 추적하는 레이더가 돌고 있었다. 너희 팀원들 지금 다 내 손바닥 아니야. 순순히 항복하면 정상 참작은 해줄게.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희주의 인이어를 통해 들렸다. 희주 씨, 5시 방향 전신주 밑에 있는 소화전을 쏴. 서연이가 압력을 조절해뒀어. 희주는 망설임 없이 허벅지에 찬 권총형 발사기를 꺼내 소화전을 명중시켰다.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도역의 시야를 가렸고 그 틈을 타 희주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은신처로 복귀한 팀원들은 숨을 헐떡였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상대를 만난 것이다. 진우는 벽면 가득 채워진 자료들 위에 강도역의 사진을 붙였다. 이 사람은 우리를 체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를 이용해서 더 큰 몸통을 잡으려 하고 있어. 도역 역시 텅 빈 골목에서 젖은 옷을 털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사냥감이 꽤 영리하군. 이래야 쫓는 맛이 나지. 이제 팀은 박 회장의 배후를 치는 동시에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강도역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만 한다. 추격전이 있은 뒤 사흘 후 진우는 서울 외곽의 한 낚시터에서 강도역 경감을 만났다. 적막한 물가 위로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도역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무심하게 물었다. 전세 사기범 박 회장은 고작 꼬리에 불과해. 진짜 몸통을 잡고 싶지 않나? 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경찰이 범죄자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도역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던졌다. 이건 수사 기록에도 없는 자료야. 박 회장의 뒤를 봐주던 사람,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5성그룹 장남이자 국회의원인 권준호지. 법으로는 절대 못 잡아. 너희 같은 놈들이라면 모를까? 진우는 도역이 건넨 자료를 훑어보았다. 권준호 의원은 자선사업가로 알려졌지만 뒤로는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천억 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 자금은 고스란히 정계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조건이 뭡니까? 진우가 물었다. 권준호의 비자금 장부 실물, 그리고 그가 살인 교사를 지시한 녹취록. 그걸 가져오면 너희 팀의 모든 흔적을 말소해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내 손으로 직접 너희를 감옥으로 보낸다. 팀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특히 경찰에게 쫓겼던 희주는 도역을 믿지 못했다. 경찰이랑 손을 잡다니요? 이건 자살 행위예요. 하지만 서연은 다른 의견을 냈다. 권준호의 서버는 국가보안급이야. 하지만 강 경감이 준 백도어 코드를 쓰면 5분 안에 뚫을 수 있어.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타겟이야. 결국 진우는 결단을 내렸다. 이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거래가 아니야. 권준호를 무너뜨려야 이 게임이 끝난다.
작전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권준호 의원 후원의 밤 행사장. 희주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VVIP 기부자로, 진우는 그의 비서로 위장했다. 서연은 근처 통신 중계 차량에서 해킹을 준비했고, 도혁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행사장 외곽의 경비 상황을 조절하며 길을 열어주었다. 희주가 권준호의 시선을 끄는 사이 진우는 그가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접근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 앞에 섰을 때 진우의 귓가로 도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권준호의 사설 경호팀이 예정보다 일찍 이동 중이다. 30초 뒤면 내가 있는 복도에 도착해. 진우는 등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긴박하게 암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작전 개시 10분 전 진우는 도혁이 준 무전기 너머로 미세한 잡음을 포착했다.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다. 도혁이 경찰 내부의 특수수사팀과 별도의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도혁이 우리를 넘기려 해. 진우가 낮게 음조렸다. 서연이 도혁의 개인 통신을 도청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도혁은 권준호를 잡는 대신 진우 일당을 권준호의 사주를 받은 테러범으로 몰아 체포함으로써 자신의 인사 고과를 챙기고 권준호와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속셈이었다. 희주가 분노하며 권총을 고쳐 잡았다. 지금 당장 빠져나가야 해요. 저 인간이 우릴 포위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 예정대로 들어간다. 대신 판을 바꾸지. 도혁이 우리를 사냥개로 썼다면 우린 그를 우리의 방패로 쓴다. 진우는 도혁에게 통신을 넣었다. 경감님, 예정대로 펜트하우스 진입했습니다. 권준호의 금고를 열 테니 외곽을 확실히 차단해 주십시오. 도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걱정 말라고.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할 테니까. 하지만 진우가 연 것은 권준호의 비자금 금고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해킹을 통해 권준호의 사설 보안팀에게 경찰 특공대가 습격 중이라는 가짜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도혁의 수사팀에게는 권준호가 증거인멸을 위해 총격전을 시작했다는 허위 보고가 전송되게 만들었다. 권준호의 경호원들과 도혁이 이끄는 경찰팀이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로를 적이라 확신한 양측 사이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도혁은 당황하며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미 서연이 조작한 통신망은 먹통이었다. 그 혼란을 틈타 진우와 희주는 권준호의 진짜 장부가 보관된 서재로 잠입했다. 진우는 당황해 대피하려는 권준호 앞을 가로막았다. 의원님, 당신을 구하러 온 경찰이 당신 경호원들이랑 싸우고 있더군요. 참 아이러니하죠? 진우는 장부를 손에 넣는 대신 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스트리밍하기 시작했다. 권준호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이 카메라 앞에 하나둘 노출되었고 복도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사설 경호팀의 무력 충돌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도혁은 현장에서 자신의 배신과 불법 수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터져나오자 얼어붙었다. 그는 진우를 잡으려던 수갑을 자신의 손목에 차야 할 운명에 처했다. 권준호 의원의 몰락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지만 진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서연의 모니터에 정체불명의 붉은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우 오빠, 누군가 우리 아지트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왔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군용 프로토콜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지트의 전등이 일제히 꺼졌다. 암흑 속에서 오직 서연의 모니터 빛만이 명멸했다. 희주는 본능적으로 진우와 서연을 엄폐물 뒤로 밀어넣었다. 쉭!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소음기가 장착된 탄환이 진우의 머리 바로 옆 벽면을 뚫었다. 그림자위원회가 보낸 국제킬러 블랙 스완이었다. 그들은 타겟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소거하기 위해 파견된 청소부들이었다. 장비는 포기해. 데이터 서버만 챙기고 나간다. 진우가 외쳤다.
희주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아지트 건물 외곽은 이미 위원회가 고용한 용병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다. 진우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 탈출 통로인 지하 환풍구로 서연을 먼저 밀어 넣었다. 뒤를 쫓는 용병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진우는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아지트 곳곳에 설치했던 자폭 장치를 가동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추격자들의 발을 잠시 묶었다. 가까스로 도심 외곽의 폐공장으로 도망친 세 사람.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희주는 어깨에 스친 총상 때문에 안색이 창백했다. 진우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타오르는 아지트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든 기록, 돈, 안식처가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연이 챙긴 작은 하드드라이브 하나와 서로의 목숨뿐이었다. 이제부터 우린 유령이야. 진우가 낮게 음조렸다.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들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그 심장부를 찾아가서 직접 뜯어낼 거다.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의 노트북 화면이 기괴하게 깜빡였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위원회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오리진 파일을 되찾을 때까지는 살고 싶다면 오늘 자정 구룡부두 7번 창고로 오십시오. 혼자서 함정이야. 가선 안 돼. 희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오리진 파일은 서연이 아지트에서 챙겨온 하드드라이브 속에 숨겨진 위원회의 자금 출처가 적힌 극비 문서의 코드명이었다.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상대가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진우는 희주와 서연을 인근에 매복시킨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고 안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위원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10년 전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백 의원이었다. 진우군, 자네 부모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건 현재 위원회 의장인 K라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 역시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 복수를 원하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마스터키와 자네의 파일을 교환하세. 그 순간 창고 주위로 붉은 레이저 조준점들이 쏟아졌다. 백 의원을 감시하던 K의 친위대, 고스트 부대였다. 노인은 애초에 미끼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이용당한 것일까? 오빠 조심해. 주변에 열감지 신호가 12개나 잡혀. 이어폰 너머로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백 의원의 품 안에서 마스터키가 담긴 USB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와 동시에 창고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특수부대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백 의원의 휠체어를 밀어 엄폐물 뒤로 숨겼다. 당신이 범인이든 조력자든 일단 살아서 대답을 들어야겠어. 총성 속에서 진우는 깨달았다. 위원회는 단일 조직이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는 괴물들의 소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분열이야말로 진우가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틈새였다. 구룡부두의 총성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진우 일행은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다. 백 의원에게서 뺏은 마스터키는 위원회의 모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걸 실행하면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서연이 떨리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진우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다. 위원회의 수장 K는 지금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성벽은 칼날이 아니라 진실에 의해 무너질 준비를 마쳤다. 해줘, 서연아. 그게 우리 부모님이 원하셨던 정의야. 서연의 엔터키와 함께 위원회가 지난 30년간 저질러온 암살, 정경유착, 비자금 세탁의 증거들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수사기관, 그리고 SNS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해제될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는
위원회 관련 인물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잠시 후 도시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은행가들이 체포되고 그들에게 매수되었던 정치인들이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 난공불락 같았던 그림자 위원회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위원회의 잔당들은 폭로의 근원지를 추적했고 진우 일행의 은신처는 순식간에 노출되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 희주가 방탄조끼를 조이며 말했다. 싸울 필요 없어. 이미 끝났으니까.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유령이 되어야 해. 일행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과 배낭을 챙겼다. 서연은 아지트의 모든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진을 챙긴 진우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한 달 뒤 어느 낯선 해변 마을. 뉴스는 여전히 위원회 해체와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름 모를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진이라는 가명을 쓰는 희주와 미나가 된 서연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했지만 정작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그때 진우의 낡은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K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진우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바다로 던졌다. 상관없어. 이번엔 우리가 그를 찾아갈 테니까. 재밌게 감상하셨을까요? 이렇게 파트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재밌는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